차가운 대리석 복도의 한유진, 아니 강서연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똑, 딱, 똑, 딱. 계산된 소음이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슬쩍 내려다보았다. 권재혁 교수의 강의 시작 시간에서 정확히 10분 13초가 지나 있었다. 너무 과하지도, 너무 사소하지도 않은 교수의 신경을 긁기에 완벽한 시간. 이것은 단순한 지각이 아니었다. 잘 짜인 연극의 첫 장면. 목표물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한 첫 번째 도발이었다. 첨단 AI 공학관의 거대한 강의실 문을 열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강단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권재혁 교수가 서 있었다. 짙은 회색의 맞춤 정장은 그의 마른 체형을 더욱 날카로워 보이게 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의실 구석구석을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따라서 딥러닝 모델의 확률적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것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권 교수의 말이 끊겼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신성한 의식에 침입한 이교도를 보는 듯한 비난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권재혁의 영역에서 그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금기였다. 권 교수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찰나의 순간에 자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는 날카로운 분석을 느꼈다. 그는 마치 고성능 스캐너처럼 그녀의 옷차림, 표정, 자세, 심지어 호흡까지 데이터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것 같았다. 학번과 이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강철의 감촉이 있었다. 청년 20길 8794 강서연입니다. 서연은 약간의 당황함과 죄송함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대답했다. 그녀는 국정원 최고의 요원 중 한 명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길을 잃어 늦은 대학원 신입생일 뿐이었다. 강서연, 그가 그녀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마치 처음 맛보는 와인의 향을 음미하듯 내 강의에 늦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 죄송합니다. 교수님, 건물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변명은 듣지 않는다. 권 교수는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는 다시 강단으로 시선을 돌리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강의를 이어갔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베이지한 신경망은 서연은 조용히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권재혁의 차가운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성공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한 예감은 어쩔 수 없었다. 이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그 어떤 목표물과도 차원이 달랐다. 강의가 끝나는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책을 챙겨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누구 하나 잡담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권재혁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듯 움직였다. 서연도 짐을 챙겨 일어나려 할 때였다. 강서연 학생,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다. 아직 나가지 않은 몇몇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잠시나마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서늘한 힘이 담긴 서연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학생들이 모두 나가고 거대한 강의실에 단둘이 남자. 권재혁은 강단에서 내려와 그녀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아까 복도에서 울리던 그녀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압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그는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180cm가 넘는 큰 키가 그녀를 그림자 속에 가두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서연은 그의 모든 것을 관찰했다.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 소매, 값비싼 시계, 그리고 소독약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인 향수 냄새. 지각에 대한 벌을 받아야겠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잠시 연기하는 것마저 잊을 뻔했다. 보통의 교수라면 과제물을 내주거나 꾸중을 하는 선에서 끝낼 터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런 평범한 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와! 그는 짧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강의실을 나섰다. 서연은 그의 뒤를 따랐다. 그의 넓은 등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간 뒤 복도 끝에 있는 교수 개인 연구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육중한 문 앞에 섰다. 권재혁이 자신의 지문을 스캔하자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곳은 단순한 연구실이 아니었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은 온갖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미래 기술의 성소와도 같았다. 중앙에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와 복잡한 기계팔이 달린 거대한 작업대가 놓여 있었다. 내 규칙은 간단하다. 강서연, 내 영역에 들어온 이상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증명해야 하에 특히 나쁜 첫인상을 남겼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는 작업대 옆에 있는 작은 컨트롤 패널을 조작했다. 그러자 작업대 위로 수십 개의 작은 부품들이 담긴 투명한 상자가 나타났다. 부품들은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전선과 쌀알보다 작은 칩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건 차세대 뉴럴 인터페이스의 프로토타입 코어다. 미완성이지. 권재혁의 눈이 번뜩였다. 지금부터 60초 동안 설계도를 보여주겠다. 그 후 15분 안에 조립해. 성공하면 오늘의 무례는 용서해주지. 실패하면 그는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내 강의에서 F 학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학교에서 네가 설 자리는 없을 거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다. 이런 복잡한 장비를 설계도만 보고 15분 안에 조립하는 것은 숙련된 연구원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해부하려 하고 있었다. 준비됐나?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끓어오르는 투지와 흥분 때문이었다. 권재혁. 당신이 어떤 괴물인지 똑똑히 봐주지. 권재혁이 패널을 터치하자 허공의 푸른빛에 3D 홀로그램 설계도가 나타났다. 수백 개의 부품과 회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서연은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은 채 국정원에서 훈련받은 이미지 기억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그녀의 뇌는 마치 고성능 카메라처럼 설계도의 모든 부분을 사진 찍듯 저장했다. 선의 각도, 칩의 위치, 연결 순서까지 정확히 60초 후 설계도가 사라졌다. 동시에 벽에 걸린 거대한 디지털 시계가 붉은 숫자로 7회씩 공론을 표시하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작업대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핀셋처럼 가느다란 특수 공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작업을 시작하자. 연구실 안에는 그녀가 부품을 다루는 섬세한 소리만이 울렸다. 권재혁은 팔짱을 낀 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집요했고 마치 예리한 메스처럼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해부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당황하고 실수하고 결국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복잡한 회로를 연결하는 작업은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했다. 조금의 실수라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머릿속에 저장된 설계도를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권재혁이 천천히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왔다. 그의 차가운 존재감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다. 손이 느리군. 그 정도 실력으로 우리 과 대학원에 들어온 건가?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심리적인 압박이었다. 그녀를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눈앞의 작업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해졌다. 그녀의 이런 반응이 흥미롭다는 듯.
권재혁은 조소를 흘렸다. 그는 그녀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마치 먹잇감을 두고 어슬렁거리는 흑표범처럼 그의 존재 자체가 무거운 압박이 되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극도의 집중으로 인해 산소가 부족해지는 느낌이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아찔했다. 이게 그의 방식인가? 서연은 생각했다. 단순한 권위가 아닌 상대를 정신적, 육체적 한계까지 몰아붙여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 이것이 권재혁이라는 남자의 본질이었다. 시계가 공모의 모밍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가장 복잡한 중앙처리 유닛을 연결해야 했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가장 작은 마이크로 칩을 집어들었다. 그때 권재혁이 갑자기 그녀 옆에 있던 부품 상자를 좀 툭 쳤다. 상자가 흔들리며 안에 있던 부품들이 뒤섞였다. 어이쿠, 실수.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사과의 기색도 없었다.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과 그의 차가운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불꽃이 튀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뒤섞인 부품들 속에서 필요한 것을 다시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평정심에 권재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가 소리를 지르거나 포기할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곤리리 공호, 곤리리 곤길가고. 붉은 숫자가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호흡은 거칠어졌다. 마치 격렬한 전투를 치른 것처럼 패가 타는 듯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마지막 부품을 제자리에 끼워 넣는 순간 타이머가 용용공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코어 중앙에서 희미한 녹색 불빛이 켜졌다. 성공이었다. 하하.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작업대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정신이 몽롱했다. 극도의 긴장과 탈진 상태가 뒤섞여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벌은 그녀를 정말로 혼란과 과호흡의 경계까지 몰아붙였다. 권재혁은 완성된 코어를 말없이 집어들었다. 그는 전문가의 눈으로 그것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연구실 안에는 서연의 거친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가득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좋았군. 그는 코어를 작업대에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연은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날카로운 경계심이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발견한 것이다. 오늘은 이만 가보도록. 그는 등을 돌려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다. 마치 그녀라는 존재는 이제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서연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연구실 문을 향해 걸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통유리 너머의 도시 야경을 배경으로 권재혁이 그녀가 조립한 코어를 든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해져 있었다. 연구실을 나온 서연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땀으로 축축한 셔츠가 섬뜩하게 느껴졌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단순한 부패 교수가 아니야. 저자는 괴물이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작은 녹음 장치를 만지작거렸다. 오늘 겪은 벌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재혁이 보내는 경고이자 동시에 그의 실체를 드러낸 첫 번째 균열이었다. 임무의 난이도가 방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한유진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다.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한유진은 겉옷을 벗어 던지자마자 강서연이라는 가면을 벗었다. 긴장으로 굳었던 어깨의 근육을 풀며 그녀는 곧장 샤워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권재혁의 연구실에서 묻혀온 차가운 땀과 미세한 먼지들을 씻어내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방금 전에 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기했다. 그의 목소리 톤, 손짓 하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모든 것이 분석 대상이었다. 평범한 학생이었다면 모멸감과 두려움에 떨었을 상황이었지만 한유진에게 그것은 목표물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한 성공적인 1차 접촉일 뿐이었다. 샤워를 마친 그녀는 보안 처리된 노트북을 열었다. 몇 번의 암호화된 절차를 거치자 화면에 음성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다. 외부에서는 절대 추적할 수 없는, 오직 그녀와 본부의 기술 지원팀장인 민준만 접속할 수 있는 채널이었다. 상태는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살아있어.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환영 인사를 받았고 유진은 권재혁과의 일을 간결하게 브리핑했다. 설계도 암기, 15분간의 조립, 그리고 그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진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흐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그건 교수가 아니라 신문관이 쓰는 방식이야. 상대의 심리적, 육체적 한계점을 파악해서 통제권을 장악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당신이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챘을 수도 있어. 알아? 그는 나를 시험했고, 나 역시 그를 시험했어. 그는 단순한 기술 유출 사범이 아니야. 그의 연구실은 국정원 서버실보다 보안이 철저했고, 그가 나를 대하는 방식은 마치 거대한 조직의 정점에 있는 사람 같았어.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해 두려는 편집증적인 지배욕, 위험한 상대군.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겠어. 아니, 이대로 진행해.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오히려 더 많은 흔적을 남기게 될 거야. 지금 필요한 건 더 깊이 파고들 장비야. 그의 개인 연구실 네트워크는 외부에서 뚫는 게 거의 불가능해. 내부망에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야겠어. 그리고 그가 특별 관리한다는 엘리트 그룹에 대한 추가 정보도 부탁해. 알았어. 캠퍼스 내부 와이파이망의 취약점은 파악해뒀어. 진입로를 열어줄 테니. 나머지는 당신 몫이야. 그리고 필요한 장비는 내일 아침. 늘 두던 곳에 가져다 놓지? 조심해. 유진, 이번엔 정말로 느낌이 안 좋아. 언제는 좋았던 적 있었나? 유진은 가볍게 웃으며 통신을 끊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평화로워 보이는 대학 캠퍼스의 불빛 아래 거대한 아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심장부로 그녀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다음 날, 유진은 다시 평범한 대학원생 강서연이 되어 캠퍼스를 거닐었다. 민준이 말한 늘 두던 곳인 중앙도서관 4층의 한 사물함에서 그녀는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가 담긴 만년필을 손에 넣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학용품이었지만 그것들은 국정원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파이 장비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학과 내부 서버였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 그녀는 24시간 개방된 대학원 연구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녀의 손가락은 노트북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민준이 열어준 작은 통로를 통해 그녀는 미끄러지듯 교내 인트라넷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AI 공학과 서버의 방화벽은 예상보다 훨씬 견고했다. 권재혁이 직접 설계에 관여한 것이 분명했다. 유진은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찾는 것처럼 수많은 보안 장치들을 우회하며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그녀의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번쩍였다. 침입을 감지한 시스템이 역추적을 시작한 것이다. 90초, 그 안에 흔적을 지우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녀의 위치가 발각될 터였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침착하게 가상 IP를 여러 개 생성하여 추적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었다. 앞으로 그녀가 원할 때마다 이곳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비밀 통로였다. 모든 작업을 마친 그녀가 연결을 끊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87초였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연구실을 나섰다. 안전 가옥으로 돌아온 유진은
자신이 설치한 백도어를 통해 밤새도록 서버를 샅샅이 뒤졌다. 교수들의 이메일, 연구 프로젝트 제안서, 예산 사용 내역, 대부분은 평범한 학술 자료들이었지만 권재혁과 관련된 파일들은 유독 몇 겹의 암호가 더 걸려 있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암호를 해독하고 그의 파일 일부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프로메테우스 장학생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그룹 명단을 발견했다. 명단에는 총 5명의 이름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학부 시절부터 천재라 불리던 학생들이었고 현재는 모두 권재혁의 개인 연구실 소속이었다. 공식적인 기록 어디에도 없는 오직 권재혁만이 관리하는 유령 그룹이었다. 찾았다. 유진은 그들의 신상 정보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야심만만한 해킹 천재 박시우.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진 생명공학도 김민아. 그리고 유난히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이민우. 그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최근 연구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지도교수 교체 신청을 했다가 의문스럽게 철회한 기록이 있었다. 뭔가 사연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물리적인 접근이었다. 유진은 그 프로메테우스 장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세미나실의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었다. 다음 날 오후 그녀는 일부러 그들의 모임 시간 근처에 세미나실 주변을 맴돌았다. 잠시 후 학생들이 하나둘씩 안으로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권재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유진은 준비한 만년필을 손에 쥐었다. 그녀는 세미나실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환풍구를 통해 세미나실과 연결된 통로를 확인했다. 너무 좁아서 사람이 지나갈 수는 없었지만 작은 장비를 밀어넣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만년필의 뚜껑을 분리했다. 뚜껑 끝에는 좁쌀보다 작은 렌즈와 마이크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가느다란 철사에 연결해 조심스럽게 환풍구 안으로 밀어 넣었다. 모니터링은 그녀의 스마트폰과 연동된 특수 앱을 통해 이루어졌다. 화면이 켜지고 세미나실 내부의 모습이 보였다. 권재혁은 마치 왕처럼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학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다. 약간의 차질이 있었지만 구매자와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권재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교수님, 시뮬레이션 결과 아직 안정성에 심각한 결함이 이민우였다. 그가 창백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결함은 수정하면 된다. 권재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지시에 의문을 품지 마. 민우군, 자네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잊었나? 우린 이제 한 배를 탔어. 여기서 내리는 건 불가능해.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협박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이민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다른 학생들은 아무도 그를 거들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공포와 복종의 분위기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유진은 그들의 대화를 통해 프로메테우스가 단순한 장학 그룹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의 이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결코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유진은 안전가옥의 대형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화면 중앙에는 권재혁의 사진이 있었다. 그를 중심으로 5명의 프로메테우스 장학생들의 사진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서버에서 빼낸 자금 흐름도를 분석하여 몇 개의 유령 회사 이름을 찾아냈고 그것들을 학생들의 이름 옆에 추가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결선의 끝에 그녀는 붉은 글씨로 프로젝트 프로미데우스라고 적었다. 조용했던 학문의 전당, 그 평화로운 수면 아래에는 이토록 추악하고 위험한 비밀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유진은 이제 막 그 거미줄의 가장자리를 건드렸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거미를 잡으려면 거미줄의 심장부로 들어가야만 했다. 이민우가 언급했던 안정성의 결함이라는 말이 한유진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권재혁이 그토록 집착하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아킬레스건일지도 몰랐다. 결함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프로젝트의 근간이 된 기초 연구 자료를 손에 넣어야 했다. 유진은 자신이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밤새도록 학과 서버를 이 잡듯 뒤졌고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냈다. 권재혁이 정기적으로 아주 오래된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속한 기록이었다. 그 아카이브는 10년 전 작고한 오진석 교수의 자료들이었다. 오 교수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급진적인 AI 이론 때문에 학계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던 인물이었다. 디지털 자료는 대부분 열람이 가능했지만 그의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연구 노트들은 실물 문서 형태로 중앙도서관 지하 2층 특수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었다. 일반 학생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곳. 권재혁이 굳이 낡은 종이 문서를 찾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다. 유진의 다음 목표는 명확해졌다. 그날 밤 도서관 폐관 시간이 지나고 모든 불이 꺼졌을 때 유진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사전에 파악해둔 사각지대를 이용해 감시 카메라를 피하고 소음과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수 장비로 적외선 센서를 무력화하며 특수 자료실의 육중한 철문 앞에 섰다. 복잡한 디지털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B. 소리 없는 신호와 함께 문이 열리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서늘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자료실 내부는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서가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서가들 사이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발소리를 죽인 채 안으로 들어선 유진은 마치 고대 유적을 탐사하는 고고학자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오진석 교수의 자료는 가장 구석진 곳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유진은 특수 제작된 렌즈를 꺼내 석에 꽂힌 연구 노트들을 하나씩 스캔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자료들이었지만 그녀의 훈련된 눈은 미세한 불일치를 포착했다. 수많은 노트들 중 단 한 권의 책등에 붙은 청구기호가 도서관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다. A1138C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노트를 꺼내 들었다. 예상대로 노트 안에는 빽빽한 연구 기록 대신 차갑고 단단한 금속 패널이 숨겨져 있었다. 패널 중앙에는 작은 데이터 포트가 있었다. 외부 네트워크와는 완전히 분리된 오프라인 상태의 독립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 터미널이었다. 권재혁은 오진석의 연구를 이곳에 숨겨두고 필요할 때마다 직접 와서 열람했던 것이다. 유진은 소형 데이터 추출 장치를 꺼내 포트에 연결했다. 장치의 작은 액정 화면에 데이터가 다운로드되기 시작했다. 1%, 2%,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자료실의 정막은 점점 더 그녀의 신경을 옥죄어 왔다. 다운로드가 50%를 넘어선 순간이었다. 컬컥 아주 미세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등 뒤 어딘가에서 들렸다. 동시에 그녀가 손목에 차고 있던 특수 시계가 희미하게 진동했다. 반경 20m 내에 새로운 전파 신호가 감지되었다는 경고였다. 함정이었다. 권재혁은 단순히 서버를 숨겨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접속을 시도하면 자동으로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침입 경보 장치를 설치해 둔 것이다. 유진은 즉시 데이터 추출 장치를 분리했다. 이미 절반의 데이터는 확보했다.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을 낮추고 서가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거의 동시에 자료실의 입구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한 명이 아니었다. 최소 2명. 그녀는 서가 틈새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것은 프로메테스 장학생 중 한 명인 박시우와 유도 선수 출신으로 피지컬이 좋은 또 다른 남학생이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경비원이나 조폭이 아니었다. 권재혁의 충실한 사냥개들이었다. 분명 이쪽이야. 센서가 여기서 작동했어. 박시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들은 능숙하게 양쪽으로 갈라져 서가를 사이로 수색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유진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된 상황이었다. 이곳은 외길이었고 입구는 그들이 막고 있었다. 직접적인 전투는 피해야 했다. 여기서 그녀의 정체가 발각되는 것은 임무 전체의 실패를 의미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거대한 서가들, 낡은 책들, 그리고 천장에 설치된 구식 자동, 도서 반납 시스템의 레일,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박시우가 그녀가 숨은 서가 라인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유진은 등 뒤에 석에 완전히 몸을 밀착했다. 심장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릴 것만 같았다. 박시우는 그녀가 있는 곳에서 불과 서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멈춰 섰다. 그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다 반대편으로 몸을 돌렸다. 위기를 넘긴 유진은 조용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자료실 반대편 끝에 있는 비상구였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서가 사이를 이동했다. 그때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학생과 마주칠 뻔했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거대한 서가와 벽 사이의 좁은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다. 학생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녀의 바로 앞을 지나쳐갔다. 차가운 벽에 뺨이 쓸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이대로는 시간 문제였다. 그들이 수색망을 다 좁히기 전에 승부수를 띄워야 했다. 유진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아까 서버에 침투할 때 심어두었던 도서관 전체 시스템의 제어권을 다시 장악했다. 그녀는 자료실에서 가장 먼 구역의 자동 도서 반납 시스템을 원격으로 가동시켰다. 끼익, 쾅, 갑작스럽게 자료실 저편에서 요란한 소음이 터져 나왔다. 수십 권의 책을 실은 카트가 레일을 이탈해 석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뭐야? 저쪽이다. 박시우와 다른 학생은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뛰쳐나와 비상구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비상구 문을 열고 복도로 빠져나온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안전가옥에 돌아온 유진은 문을 잠그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다운로드한 데이터가 담긴 드라이브를 손에 꽉 쥔 채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녀는 팔에 느껴지는 쓰라린 통증에 시선을 돌렸다. 서가 틈새에 숨을 때 벽에 긁힌 팔에서 가늘게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슬아슬한 탈출의 대가였다. 그녀는 상처를 소독하며 생각에 잠겼다. 권재혁은 이제 침입자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장학생들을 거리낌 없이 범죄에 동원했다. 이것은 단순한 교수와 제자 관계가 아니었다. 강력한 충성심과 공포로 묶인 범죄 조직 그 자체였다. 유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캠퍼스를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겉모습 아래에 숨겨진 그림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조심스러운 탐색전은 의미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안전가옥의 희미한 불빛 아래 한유진은 흐르는 피를 닦아내고 상처에 능숙하게 소독약을 발랐다. 팔을 스치는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맑게 만들었다. 위험을 감수하고 얻어낸 데이터 드라이브가 책상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노트북에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정보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 화면에 파일 목록이 나타났지만 그녀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다. 데이터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어 있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파일들도 오진석 교수 특유의 복잡한 암호 체계와 뒤죽박죽인 코드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간 폐허에서 고대 문명의 비밀을 해독해야 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한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또 다른 전장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먼저 손상된 파일들을 복구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동시에 남아있는 코드 조각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다. 오진석 교수의 낡은 논문들과 학술 자료들을 모조리 스크린에 띄워놓고 그의 사고방식과 이론적 배경을 역추적했다. 그것은 지적인 퍼즐 맞추기이자
죽은 천재와의 시공을 초월한 두뇌 싸움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유진은 마침내 암호의 핵심 키를 찾아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닌 오진석 교수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고대 그리스 비극의 한 구절이었다. 암호가 풀리자 뒤섞여 있던 코드들이 마법처럼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실체를 마주한 순간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오진석 교수의 연구는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었다. 그는 포식자 AI Predator AI라고 명명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자율적 사이버 전쟁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 AI는 국가의 전력망, 통신망, 국방 시스템과 같은 핵심 인프라에 기생하며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미리 식별하고 자율적인 판단해에 먼저 공격하여 무력화시키는 능동적 방어 체계였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방패였다. 하지만 그 공격성과 자율성 때문에 만약 통제를 벗어날 경우 최악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결국 정부는 이 연구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공식적으로 폐기 처분했다. 하지만 권재혁은 달랐다. 그는 폐기된 오진석의 이론 속에서 끔찍한 사업 기회를 발견한 것이다. 유진이 복구한 데이터의 다음 부분에는 권재혁이 오진석의 설계를 어떻게 변질시켰는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포식자 AI의 방어적인 코드를 역으로 비틀어 외부의 위협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스템을 좀먹는 기생충 AI 파라사이트 AI로 개조했다. 이 기생충 AI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에 자신을 복제하여 조용히 잠복한다. 평소에는 시스템의 일부처럼 작동하여 그 누구도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다. 하지만 외부에서 특정 신호를 보내는 순간 기생충들은 일제히 깨어나 시스템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내부에서부터 모든 것을 파괴하거나 적에게 모든 정보를 넘기는 백도어를 열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실체였다. 신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프로메테스처럼 권재혁은 국가의 가장 신성한 방패인 국방 기술을 훔쳐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자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유출이나 스파이 행위가 아니었다.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였다.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론일 뿐이야. 아직은.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확인해야만 했다. 프로메테스가 그저 컴퓨터 안에만 존재하는 괴물인지 아니면 이미 세상 밖으로 풀려났는지. 그녀는 복구한 데이터에서 프로메테스가 활동할 때 방출하는 특유의 데이터 패킷 시그니처를 추출해냈다. 그것은 수십억 개의 데이터 흐름 속에서 단 하나의 모래알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그녀는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국가기관통신망 전체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흐르고 화면에는 의미 없는 데이터들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초조함이 그녀를 짓누를 때였다. 삐빅! 화면 한 구석에 작은 경고창이 깜박였다.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변전소 중 하나의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유진이 찾던 시그니처와 99.0% 일치하는 이상 신호가 포착된 것이다. 너무나 미세해서.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이라면 단순한 노이즈로 치부하고 넘어갔을 신호였다. 프로메테스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조용히 발톱을 받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활화산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과의 비상 채널을 다시 연결했다. 민준 지금 당장이야? 무슨 일이야? 진정해. 프로메테스. 그거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었어. 국가 핵심 인프라를 파괴하기 위한 자율형 사이버 무기야. 그리고 이미 시스템에 침투했어. 내가 방금 수도권 변전소에서 잠복 중인 놈을 확인했어. 스피커 너머로 민준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한 것이다. 일개 팀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었다. 젠장 그 정도일 줄이야. 유진. 지금부터 모든 현장 활동을 중지하고 대기해.
이건 이제 우리 팀의 손을 떠났어. 즉시 원장님께 직보하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안이야. 그들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순 없어. 권재혁은 곧 이걸 팔아넘길 거야. 구매자가 누구든. 그들이 이 무기의 스위치를 손에 넣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나. 알아 하지만 당신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상대는 국가 시스템을 해킹한 괴물이야. 통신이 끊겼다. 유진은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대한민국 전력망의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서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프로메테스의 위치를 나타내는 작은 붉은 점이 섬뜩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평범한 교수의 비리를 캐내려던 임무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암흑 속에 빠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임무가 되어버렸다. 그 엄청난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부패한 교수를 쫓는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타이머를 멈춰야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현장 활동 중지, 그리고 대기. 민준의 명령은 차가웠지만 한유진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상부의 결정이 내려지고 국가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권재혁과 그의 구매자는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확인한 프로메테스의 시그니처는 언제든 활성화될 수 있는 휴면 폭탄이었다. 관료주의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규칙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정보원이 필요했다. 권재혁의 철옹성의 균열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유진의 머릿속에 세미나실에서 공포에 질려있던 이민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피해자인가 아니면 공범인가 어느 쪽이든 그는 가장 약한 고리였다. 유진은 강서연의 가면을 다시 쓰고 이민우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최악의 수였다.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그가 스스로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이민우가 매일 밤늦게까지 제2연구동의 개인 연구실에 홀로 남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이 고민하는 AI 알고리즘 코드가 담긴 태블릿 PC를 들고 그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문틈으로 경계심 가득한 이민우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낯선 얼굴의 강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저는 강서연이라고 해요. 권재혁 교수님 수업 듣고 있는데. 혹시 이민우 선배님 맞으신가요? 유진은 최대한 순진하고 절박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요. 그의 목소리는 쌀쌀 맞았다. 제가 지금 연구과제 때문에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는데 이 부분 알고리즘이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요. 선배님께서 이 분야 최고라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염치불구하고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의 말에 이민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최고라는 칭찬은 경계심 많은 천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일단 들어와요. 5분만이에요. 연구실은 온갖 서적과 장비들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그의 불안정한 내면을 보여주는 듯했다. 유진은 그가 자신의 코드에 집중하는 동안 조용히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극도로 불안해 보였다. 손톱은 물어뜯겨 있었고 다리를 계속 떨었으며 커피를 물처럼 마시고 있었다. 권재혁의 압박 아래 영혼이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부분, 설계 자체가 잘못됐네요. 이민우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렇게 짜면 연산 효율이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 변수를 이렇게 바꾸고 그는 홀린 듯이 태블릿의 코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역시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유진은 감탄을 연기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권재혁 교수님 같은 위대한 분 밑에서 배우는 건 정말 영광이지만 가끔은 너무 완벽하셔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가 버거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은 안 그러세요? 유진이 던진 말에 코드를 수정하던 이민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였다. 교수님은 위대한 분이죠.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물론이죠. 특히 오진석 교수님의 낡은 이론을 현실로 만들고 계신 걸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포식자 AI 이론 말이에요. 너무 매력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기도 해요. 그렇게 위험한 기술을 다룬다는 게 올바른 일일까요? 포식자 AI라는 단어가 나오자 이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경악한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마치 금단의 단어를 들은 사람처럼 당신, 그걸 어떻게 해? 이제 때가 되었다. 유진은 순진한 대학원생의 가면을 벗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워졌고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이민우 씨,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세미나실에서 당신의 얼굴을 봤으니까요. 당신은 너무 깊이 빠져버렸고 지금은 빠져나올 방법을 찾고 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가주세요. 이민우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권재혁이 두렵겠죠? 하지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의 결과는 두렵지 않나요? 당신의 그 천재적인 두뇌가 국가를 파괴하는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나는 당신을 비난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기회를 주러 왔어요.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민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결국 그는 무너져 내렸다. 연구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참의 오열 끝에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몇 년 전 그는 학부 시절에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일부 도용한 적이 있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저지른 작은 실수였지만 권재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권재혁은 그 약점을 이용해 이민우를 협박했다. 그의 학문적 생명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위협하며 그를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끌어들였다. 이민우는 벗어나고 싶었지만 권재혁이 쳐놓은 거미줄에 단단히 올가매인 상태였다. 이제 곧 최종 거래가 있을 거예요. 이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주에 열리는 국제기술 콘퍼런스에서 북극성이라는 코드네임을 쓰는 구매자에게 프로메테스의 제어권을 넘기기로 했어요. 결정적인 정보였다. 유진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대신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민우 씨, 이걸 멈출 수 있어요. 우리 둘이서 당신이 권재혁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내게 넘겨줘요. 그럼 내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 모든 지옥에서 꺼내줄게요. 그녀는 국정원 요원이 아닌 같은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고뇌를 공유하는 동료를 연기했다.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이민우에게 그것은 유일한 동화줄이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저녁, 유진은 약속 장소인 캠퍼스 후문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모자를 깊게 눌러쓴 이민우가 나타나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가며 아주 작은 메모리칩 하나를 그녀의 손에 몰래 쥐어주었다. 그들의 손이 스치는 찰나 유진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린 한 젊은 천재의 손이 얼마나 차갑고 가늘게 떨리고 있는지를 느꼈다. 유진은 이제 내부 정보원을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목숨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그녀는 민간인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만약 권재혁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민우는 가장 먼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터였다. 권재혁은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도서관 특수자료실의 침입 흔적과 눈에 띄게 불안정해진 이민우의 행동을 퍼즐 조각처럼 맞추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데에는 도사였다. 이민우의 미세한 눈빛, 떨림과 대답을 피하는 태도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끄는 존재는
비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준 뒤 이민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강서연일 확률이 높았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쥐가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이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직접 판을 설계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권재혁은 이민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일부러 프로젝트의 보안 문제를 상의하는 척하며 이민우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그 친밀한 행동에 이민우의 몸이 움찔궂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구매자인 북극성 측에서 최종 거래에 앞서 데이터의 일부를 미리 전송받아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권재혁은 마치 중요한 기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밤 11시 K밸리에 있는 IDC 센터에서 예비 데이터 전송이 있을 거다. 보안이 중요하니 자네를 포함한 우리 팀원 몇 명만 알고 있도록.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IDC 센터는 그저 미끼일 뿐이었다. 그는 이민우가 이 정보를 그의 새로운 친구에게 흘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은 이민우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동시에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쥐새끼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뒤 한유진은 이민우로부터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진 정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그녀의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었다. 극도의 의심이었다. 너무 쉬웠다. 권재혁처럼 편집증적으로 신중한 남자가 가장 불안정한 상태의 이민우를 통해 이토록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났다. 그녀는 안전가옥에서 즉시 해당 IDC 센터의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너무 외지고 너무 노출되어 있었다. 방어에는 최악이고 침입자를 가두기엔 최적의 장소였다. 그녀는 모든 변수를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함정일 확률 97.8%. 보안 채널을 통해 이 사실을 보고받은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장 중단해. 이건 명백한 함정이야. 상부의 명령 기억나지 대기하라고 했어. 사냥꾼이 놓은 덫은 사냥꾼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야. 유진은 그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녀는 미끼 장소로 직접 가는 대신 이 덫을 역이용하여 권재혁의 패를 잇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 권재혁과 그의 팀이 가짜 장소에 집중하는 동안 진짜 거래 장소에 대한 단서를 찾아낸다. 둘째, 권재혁이 이 덫에 누구를 보내는지 확인하여 그의 세력 규모를 파악한다.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유진은 IDC 센터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고층 빌딩 옥상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직접 가는 대신 디지털 유령을 보내기로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노트북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IDC 센터 주변의 통신망을 해킹하여 마치 누군가 외부에서 센터의 방화벽을 뚫으려는 것처럼 가짜 공격 신호를 만들어냈다. 신호가 시작되자마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권재혁의 팀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적외선 감시 장비를 통해 유진은 매복해 있던 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평범한 학생들이 아니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용병이나 전직 특수요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는 것은 해커 천재, 박시후였다. 권재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병 집단을 거느리고 있었다. 권재혁의 시선이 IDC 센터에 쏠려 있는 바로 그 시각, 유진은 자신의 진짜 목표에 집중했다. 이민우가 넘겨준 메모리 칩, 거기에는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권재혁의 암호화된 일정표와 통신 기록의 일부가 파편처럼 담겨 있었다. 유진은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그 파편들을 해독하고 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권재혁의 일정표에는 가짜 거래가 예정된 바로 그 시간에 전혀 다른 장소에서의 비밀 약속이 기록되어 있었다. 국제기술 콘퍼런스, VVIP 스위트룸, 폴라리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콘퍼런스는 단순히 최종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미 권재혁이 구매자와 비밀리에 접촉하며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그의 놀이터였던 것이다. 유진은 진짜 거래 장소와 시간을 모두 파악했다. 그녀는 권재혁의 함정을 역이용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둔 셈이었다. 그녀는 IDC 센터의 감시 화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권재혁의 팀은 존재하지도 않는 침입자를 찾기 위해 허둥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가 해킹해둔 권재혁의 보안 통신망으로 새로운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다. 권재혁이 박시우에게 보낸 것이었다. 쳐돌 이 새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민우를 내게 데려와.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유진의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감각에 숨이 멎는 듯했다. 권재혁은 그녀를 잡기 위해 덫을 놓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덫을 통해 이민우의 배신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가 덫에 걸려들지 않음으로써 이민우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해버린 셈이었다. 그녀는 의도치 않게 이민우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한 꼴이 되었다. 머리를 맞대고 버리던 천재들의 체스 게임은 이제 막 치명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진은 이제 프로메테스의 거래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보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도 시간과 싸워야만 했다. 권재혁의 메시지는 사형 선고문이나 다름없었다. 한유진의 뇌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권재혁은 이민우를 그의 통제권이 완벽하게 미치는 장소, 바로 캠퍼스 내의 개인 연구실로 데려갈 것이 분명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직접적인 무력 개입은 임무 전체를 수포로 돌릴 수 있었다. 그녀의 신분과 엔나에스의 존재가 드러나서는 안 됐다. 그녀는 강서연의 가면을 쓰고 사자의 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다. 권재혁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방법. 사냥감이 사냥꾼에게 제 발로 찾아가는 것. 유진은 마치 학문적 성취에 들뜬 야심만만한 학생처럼 보이도록 표정과 옷차림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일부러 복잡한 알고리즘이 가득한 보고서를 손에 들고 태연하게 권재혁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지문 인식 장치 옆에 호출 버튼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안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권재혁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편. 연구실 구석의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질려 있는 이민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고 얼굴에는 폭행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 옆에는 박시우가 팔짱을 낀 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연구실의 공기는 피와 공포,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질식할 듯 무거웠다. 유진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강서연을 연기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가 된 건가요?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듯 활짝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이민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민우 선배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유진의 너무나도 태연한 행동에 권재혁과 박시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들은 피냄새를 맡고 달려든 늑대를 예상했지. 길 잃은 양이 제 발로 들어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권재혁은 자신의 범죄 현장을 공식적으로는 그냥 학생인 강서연에게 들킨 꼴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위선적인 가면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것이다. 권재혁이 먼저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순식간에 냉정한 교수의 얼굴로 돌아왔다. 강서연 학생, 이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군. 이민우 군은 내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실수가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네. 보안 유출 문제 같은 거지. 그것은 강서연의 탈을 쓴 유진에게 보내는 노골적인 경고였다. 유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맞받아쳤다. 세상에. 정말 큰일이네요, 산업 스파이라니. 정말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교수님처럼 철저하신 분의 연구실 보안이 뚫렸을 리가요. 아마 내부자의 소행이 아닐까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다거나. 그녀는 이민우를 슬쩍 쳐다보며 말했다. 협박이라는 단어에 이민우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이제 대화는 더 이상 교수와 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단어에 칼날이 숨겨져 있고 모든 문장에 독이 발라져 있었다. 권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협박이라. 그건 관점의 차이지. 어떤 이는 세 장을 감옥이라 보지만 어떤 이는 황금 같은 기회로 본다네. 자네처럼 말이야. 강서연 학생. 자네는 아주 기회주의적이야.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데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는 이제 연구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유진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유진은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저는 그저 필요한 것을 찾을 뿐이에요. 교수님, 저는 위험한 것들, 예를 들면 결함이 있는 알고리즘이라거나 혹은 불안정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더 큰 손상을 입히기 전에 세상에 알려져야만 한다고 믿어요. 그게 바로 학자적 양심 아닐까요? 교수님. 불안정한 프로젝트라는 말에 권재혁의 표정에서 마지막 감정의 흔적마저 사라졌다. 이제 서로의 가면은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교수와 학생이 아니었다. 서로의 목을 노리는 두 마리의 맹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권재혁과 유진은 서로의 진짜 정체를 완벽하게 인지했다. 명시적인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면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팽팽한 침묵 속에서 유진은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수를 던졌다. 그녀는 이민우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다. 교수님, 민우 선배님의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이네요. 오늘은 이만 집으로 보내서 쉬게 하는 게 어떨까요? 교수님의 그 보안 문제는 제가 남아서 도와드릴게요. 그것은 노골적인 제안이자 대담한 도전이었다. 이민우의 안전과 자신의 존재를 맞바꾸겠다는 선언. 권재혁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예상치 못한 강한 상대를 만난 데 대한 기묘한 흥미가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대담함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권재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박시우에게 눈짓했다. 박시우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민우의 결박을 풀고 입에 테이프를 떼어주었다. 이민우 군, 오늘은 이만 돌아가게.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명심해. 권재혁의 목소리는 이민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민우는 풀려나자마자 비틀거리며 유진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도망치듯 연구실을 빠져나갔다. 그는 일단 목숨을 건졌다. 이제 거대한 연구실에는 유진과 권재혁, 그리고 그의 충견 박시우. 단 3사람만이 남았다. 철컥! 유진의 등 뒤로 연구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예의 바르고 지적인 가면을 쓴 연극은 끝났다. 진짜 목숨을 건 대결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권재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마치 왕좌에 앉은 폭군처럼 유진을 향해 말했다. 자, 그럼 강서연 씨, 이제 우리 둘만 남았으니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연구실의 문이 잠기자 한유진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강철의 감촉을 느꼈다. 퇴로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권재혁을 마주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듯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교수의 것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이었다. 자, 강서연 씨? 아니, 이름 모를 요원나리. 당신 소속이 어디지 국정원 기무사, 아니면 저 건너편 미국에서 보낸 손님인가? 그의 목소리는 조롱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머리는 이 감옥 같은 연구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미친 듯이 계산하고 있었다. 침묵이라. 좋아. 어차피 당신 입을 여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 권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중앙에 있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켰다. 허공에 프로메테스의 복잡한 구조도가 떠올랐다. 아름답지 않나?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야.
새로운 시대의 신.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힘이지 낡아빠진 국가와 이념은 곧 사라질 걸세. 그리고 그 자리는 나처럼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진 자들이 차지하게 될 거야. 그는 광기에 찬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당신 같은 인재가 썩어빠진 정부를 위해 목숨을 거는 건 낭비야. 나에게 와.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그것은 회유이자 그의 비틀린 신념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당신은 비정가가 아니야. 그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자에게 나라를 팔아넘기려는 매국노일 뿐이지. 유진의 단호한 거절은 대화의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권재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유감이군. 그는 박시우에게 턱짓했다. 누구인지 알아내.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박시우가 주먹을 으득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눈은 사례로 번뜩였다. 유진은 즉시 전투태세를 갖췄다. 이 좁은 공간에서의 싸움은 그녀에게 불리했다. 박시우가 먼저 바람을 가르는 주먹을 날렸다. 유진은 몸을 숙여 피하는 동시에 그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하지만 박시우는 단련된 몸으로 충격을 버텨내며 곧바로 다리를 걸어왔다. 유진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지만 바닥을 구르며 충격을 흡수하고 즉시 일어섰다. 연구실은 순식간에 격렬한 전장으로 변했다. 유리 기구들이 박살나고 금속성의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박시우의 공격은 묵직하고 파괴적이었지만 유진의 움직임은 물처럼 유연하고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했다. 의자를 던져 그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책상 위의 무거운 책으로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격투가 이어질수록 박시우는 초조해졌고 유진은 더욱 냉정해졌다. 그녀는 그의 공격 패턴을 완벽하게 읽어냈다. 그가 다시 한번 크게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유진은 그 힘을 역이용하여 그의 팔을 꺾고 몸을 회전시켜 그의 목에 다리를 감았다. 컥! 박시우의 거구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유진은 그의 경동맥을 정확히 압박하여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권재혁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말이 쓰러지자 당황하며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괴물 같은 년. 하지만 유진은 그가 총을 겨눌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금속 파이프를 집어들어 연구실의 메인 전력 공급 장치를 향해 힘껏 던졌다. 파지지직 쾅! 엄청난 스파크와 함께 연구실의 모든 불이 꺼졌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섬광처럼 터지며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췄다. 동시에 화재의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런 권재혁이 당황하는 사이 유진은 이미 출입문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잠금 장치의 패널을 뜯어내고 내부 회선을 강제로 합선시켜 문을 열었다. 경보음과 비상벨이 울리는 혼란 속에서 유진은 복도로 뛰쳐나왔다. 강서연이라는 신부는 이제 완벽하게 소각되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국정원 요원 한유진이자 동시에 권재혁에게 쫓기는 도망자였다. 캠퍼스를 벗어난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민준에게 비상코드로 연락했다. 나다! 신분 노출됐다. 권재혁이 모든 걸 알고 있어. 거래는 콘퍼런스에서 이뤄진다. 구매자는 폴라리스. 시간이 없어. 24시간도 안 남았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화면이 바뀌고 NIS의 비상지휘 통제실이 나타났다. 민준을 비롯한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잠시 후 안전가옥에 도착한 유진의 얼굴이 중앙 스크린에 나타났다. 입가에 피를 묻히고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즉시 최종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다. 권재혁이 거래 장소로 택한 호텔과 콘퍼런스 센터의 도면입니다. 한 요원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VVIP 스위트룸은 최상층에 위치하며 독립된 네트워크와 전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합니다. 민준이 이어서 말했다. 우리 사이버팀은 콘퍼런스가 시작되는 동시에 호텔의 네트워크를 장악할 겁니다. 프로메트스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게 목표입니다.
전술팀장이 지도를 가리켰다. 타격팀은 스위트룸 근처에 잠복하고 있다가 유진 씨의 신호에 맞춰 진입한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민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 이제 권재혁은 당신 얼굴을 알아. 이건 거의 자살 임무야. 나만이 그에게 접근할 수 있어. 유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컨퍼런스에 잠입해서 구매자와 거래 현장을 확인하고 최종 진입 신호를 보낼 거야. 회의가 끝나고 모든 팀이 각자의 위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전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유진은 안전가옥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 아래로 그녀는 방탄 기능을 갖춘 전술 슈트를 입고 허벅지에는 소형 권총과 통신 장비를 착용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파티에 가는 귀부인이었지만 그 눈빛은 결전을 앞둔 전사의 것이었다. 국가의 운명을 건,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초호화 호텔의 컨벤션 홀은 전 세계 기술업계의 거물들과 투자자, 그리고 언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래를 여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제기술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단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서는 천재 교수. 권재혁 홀 안의 공기는 기대와 흥분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화려한 군중 속으로 한유진은 우아한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유령처럼 스며들었다. 그녀의 귀 속에 꽂힌 초소형 통신 장치에서는 민준과 전술팀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겉으로는 파티를 즐기는 매력적인 여성 학자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아드레날린이 들끓는 전장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게 움직이며 호텔 직원이나 행사 보안 요원으로 위장한 권재혁의 용병들을 하나씩 식별하고 그 위치를 머릿속 지도에 저장했다. 목표, 연회장 B7 구역의 위치 확인, 팀장급으로 보이는 인물 둘, VIP 라운지 복도에 새 추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동안 마침내 무대의 조명이 밝아지고 사회자의 우렁찬 소개와 함께 권재혁이 등장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속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 넘치고 지적인 학자의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프로메테우스 글로벌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의 연설 제목이 무대 뒤 거대한 스크린에 떠올랐다. 그는 단순한 기술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겠다는 비틀린 이데올로기를 팔고 있었다. 완벽한 예측, 선제적인 방어,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선지자의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그의 연설이 끝나는 순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담보로 한 끔찍한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연설은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시계추 소리였다. 권재혁의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는 동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공격 개시. 민준의 나직한 목소리와 함께 NIS 사이버팀이 호텔의 중앙 네트워크를 향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VVIP 스위트룸에서 박시우가 지휘하는 권재혁의 철벽 같은 방어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방역해왔다. 수만 개의 데이터 패킷이 총알처럼 오가고 방화벽과 백도어가 창과 방패처럼 부딪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쟁터였다. 동시에 유진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VVIP 스위트룸, 구매자 폴라리스의 정체를 확인하고 프로메테우스의 제어권이 담긴 단말기를 확보해야 했다. 그녀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상층부로 향하는 직원 전용 통로로 향했다. 역시나 그곳에서 권재혁의 용병 2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그들이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총을 쐈다가는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유진은 맨손으로 그들을 상대해야 했다. 한 명이 주먹을 날리는 순간 유진은 드레스 자락을 찢으며 하이힐을 벗어 던졌다. 그녀는 상대의 팔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며 그 힘을 이용해 벽에 쳐박았다. 다른 한 명이 나이프를 꺼내들고 달려들자 그녀는 방금 벗은 하이힐의 뾰족한 굽으로 그의 손목을 내리찍었다. 비명과 함께 나이프가 바닥에 떨어졌다. 싸움은 빠르고 조용하고
잔혹했다. 몇 초 뒤, 2명의 장정은 복도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VVIP 스위트룸 앞에 다다르자 2명의 경호원이 더 버티고 있었다. 유진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다시 한번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치명적인 무용수의 춤사위 같았다. 드레스 아래의 전술 슈트가 그녀의 몸을 보호했고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기술이 적들을 압도했다. 마침내 스위트룸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는 박시우가 땀을 뻘뻘 흘리며 민준의 해킹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표정은 그가 일개 사업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바로 폴라리스 버리가라였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프로메트스의 데이터 전송이 진행 중인 단말기가 놓여 있었다. 유진이 나타나자 폴라리스의 옆에 서 있던 경호원이 즉시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눴다. 스위트룸 안에서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서 권재혁은 연설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었다. 이제 여러분께 프로메트스가 가져올 평화로운 미래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라이브 시연을 위해 스크린을 향해 손짓하는 순간 민준의 팀이 마침내 권재혁의 방어벽을 뚫었다. 화면이 바뀌었다. 권재혁이 준비한 화려한 시연 영상 대신 스크린에는 그가 폴라리스와 주고받은 비밀 이메일, 해외 계좌로 오고 간 수천억 원의 거래 내역, 그리고 프로메트스의 진짜 목적인 국가 기관망 파괴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다. 컨벤션 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천 명의 관중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스크린에 펼쳐지는 추악한 진실을 목격했다. 이게 무슨... 권재혁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오만함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가 경악 속에서 무대 뒤로 도망치려 할 때 유진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스위트룸의 적들을 모두 제압하고 나타난 그녀의 드레스는 찢어져 있었고 입게는 피가 흘렀지만 그 눈빛은 승리자의 것이었다. 당신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야. 권재혁. 전술팀이 스위트룸에 들이닥쳐 폴라리스와 박시우를 체포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진과 권재혁. 단둘의 마지막 대면이었다. 그는 더 이상 싸울 의지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진은 그가 품속에서 마지막 바락처럼 꺼내든 작은 권총을 가볍게 제압하고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쓰러뜨렸다. 네, 내년이 감히... 그의 마지막 말은 분노와 믿을 수 없다는 절규가 뒤섞여 있었다. 컨벤션 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NIS 요원들이 곳곳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유진은 바닥에 쓰러진 권재혁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혼란에 빠진 군중들과 여전히 그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대한 스크린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은 그가 꿈꾸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그의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는 마지막 무대가 되었다. 정의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컨벤션 홀의 혼란은 서서히 정리되고 있었다. NIS 요원들의 통제 아래 충격에 빠졌던 사람들은 밖으로 안내되었고 현장은 철저하게 통제되었다. 한유진은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여미며 이 모든 광경의 중심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수갑을 찬 권재혁이 요원들에게 끌려 나오며 그녀의 앞을 지나갔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다. 오직 불타는 증오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차갑고 고요한 시선으로 그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사건의 여파는 거대했지만 NIS의 신속한 조치로 조용히 수습되었다. 북극성 폴라리스는 국제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본국으로 압송되었고 박시우를 비롯한 프로메트스 장학생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모두 구속되었다. 가장 중요한 프로메트스 프로젝트의 제어권은 완전히 확보되었고 민준이 이끄는 사이버팀은
며칠 밤낮의 작업 끝에 국가 기관망에 심어져 있던 모든 기생충 AI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대한민국을 암흑 속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최악의 위협은 대중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사라졌다. 며칠 뒤 유진은 약속된 장소에서 이민우를 만났다. 그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신분을 얻고 유학을 떠나기 직전이었다. 이전의 공포에 질린 모습은 사라지고 죄책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어요. 당신의 그 재능.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될 겁니다. 사이버 안보 연구소에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녀는 국정원 요원 한유진도 학생 강서연도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민우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는 비로소 권재혁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은 것이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유진은 최고 등급 보안 시설을 갖춘 교도소의 특별 면회실을 찾았다. 강화 유리 너머로 죄수복을 입은 권재혁이 앉아 있었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를 상징하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패배한 자의 원망만이 남아 있었다. 처음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을 때와는 모든 것이 역전된 상황이었다. 결국 내년이 이겼군. 권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쓴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왜였나 돈명예? 아니면 그깟 애국심이라는 낡아빠진 감상 때문이었나? 유진은 그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녀는 그를 신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을,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당신은 세상을 경멸했지. 유진의 말에 권재혁의 눈이 흔들렸다. 당신은 세상이 불완전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고 당신의 우월한 지성으로 그 위에 군림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 국가도, 이념도 당신에게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족쇄였을 뿐이야. 당신은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지. 틀렸나? 세상은 원래 약육강식이야.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갖는 게 진리라고. 그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소리쳤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운이 나빠 패배했을 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이 괴물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다. 당신은 더 나은 계획에 패배한 게 아니야? 권재혁, 당신은 당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치들에게 패배한 거야. 동료를 믿는 신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의 용기. 당신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지. 유진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권재혁의 공허한 외침이 희미하게 울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 유진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싸움과 긴장이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여명 속으로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새로운 하루가 깨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어젯밤과 다름없는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터였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잘 쉬었나? 그럭저럭 좋은 소식이야. 자네 덕분에 확보한 프로메테스의 방어 로직을 역으로 이용해서 국가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어. 이제 어지간한 해킹은 발도 못 붙일걸. 최고의 창은 최고의 방패가 되기도 하더군. 다행이네.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베를린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언제쯤 복귀 가능하겠나? 유진은 전화기를 든 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도시 전체가 눈부신 아침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이름 없는 곳에서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그녀의 숙명이자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녀는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짧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